예, 반갑습니다. 오늘 182차 기술 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자동화 및 정보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우리 장승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앞으로 이 오퍼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기본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 오늘 기획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승철 대표님께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승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글로벌 자동화 정보화 시장인데, 이미 배포가 됐지만 영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설명할 때도 영어가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제가 한 40년 정도 공장 자동화 정보화 쪽 관련해가지고 마케팅, 영업,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서, 서비스, 그다음에 관련되는 조립한 공장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프로젝트나 해외 프로젝트도 다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도 글로벌 기업 제가 한 세 군데 관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글로벌 기업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다음에 나온 슬라이드에 있는 일부 회사들이 제가 관계했던 회사들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장표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 세션은 자동화 시스템 및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정의하고 전체적인 시장, 그다음에 글로벌 서플라이어들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하는 중간에도 꼭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끝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꼭 넘어가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자동화와 관련되는 정의를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아래 제가 노란 줄로 표시했지만 프로세스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매뉴얼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매뉴얼에서 오토매틱 오퍼레이션으로 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오토메이션과 관련되는 데피니션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 거와 관련되는 이점은 아랫단에 적혀 있지만은 노동 절약이랄까, 전기료 절감, 그다음에 재료비 절감, 품질 정확한 어떤 운영, 그다음에 정밀성 향상 등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가 있는 게 가장 오토메이션과 관련되는 가장 큰 어떤 베네핏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슬라이드는 제가 만드는 거고요. 1번은 제가 ARC라는 글로벌 마켓 서베이 업체 거를 제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장표는 제 주관적인 게 좀 있는데, 나머지 장표들의 숫자 나오는 건 전부 다 ARC 리포트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컨티뉴어스 프로세스와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한국말로 하면 연속 공정, 맨 오른쪽에 디스크리트는 이산 공정, 하이브리드는 양쪽 게 믹스된 거 짬뽕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정은 전부 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정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지 그 정의에 따라 가지고 자동화를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서플라이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연속 생산 자동화 공장,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거지만 정유, 술처리나 폐수처리, 화학 공정 등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처음에 원재료가 들어간 다음에 생산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컨티뉴스하게 운영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디스크리트라는 것은 조립 라인 같은 거랄까, 그런 데에서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맨 처음에 조립을 할 때
전체 프레임이 올라가고 그다음부터 이제 조립하는 걸. 그런 걸 우리가 이산 프로세스. 근데 그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그 두 개가 혼재되어 가지고 있는 뭐 소비자랄까 의약품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랜트라는 얘기도 쓰고 팩토리라는 얘기도 많이 쓰는데 우리 제가 정 회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플랜트하고 팩토리 차이가 뭔가요? 혹시 아시나요? 어려운 질문이 마이크를 안 끄셨는데 네. 저는 스마트 팩토리 책을 써서 팩토리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 부분을 보고요. 네. 나름대로 크게 구별해서 쓰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팩토리를 많이 쓰지 않는가요? 음, 제가 이제 이 프렌트를 왼쪽에 컨티뉴스 쪽에 각각에 붙여놨고 팩토리를 이상 공장에 붙여놓은 이유가 좀 있는데요. 그 다음 장에서 제가 이거를 제가 저기 GPT를 통해 가지고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제가 뭐 플랜트하고 팩토리의 차이점이 뭐냐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플랜트는 팩토리보다 큰 개념입니다. 상당히 큰 개념이고 상당히 그 생산 구조가 복잡한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랜트, 석유화학 공장이라는 얘기를 쓰지만 공장에 대한 영어를 팩토리로 쓰는 것보다 플랜트로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산 공장의 어떤 공장들은 한글로는 공장이지만 영어로는 팩토리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플랜트하고 팩토리 개념이 좀 컨셉이 좀 다른데 많이 혼재돼 가지고 쓰는 게 일반적인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연속 공장 쪽은 플랜트라는 컨셉이 우월하고 그러한 쪽은 되게 일반적으로 EPC라 그래가지고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앤 컨스트럭션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플랜트는 그런 어떤 공정에 대한 라이센서가 미국이나 구라파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팩토리는 그거하고 좀 다른 개념의 이산 공장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뭐 현업에서도 큰 공장을 할 때는 우리가 플랜트 오토메이션이라고 하죠.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립 공정 같은 데를 이야기할 때는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용어 자체는 약간 차이가,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일반인이 볼 때는 그냥 팩토리 오토메이션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그 프로세스와 관련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세스는 컨티뉴어스하고 하이브리드하고 디스크리트가 있는데 그 세 개의 공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모든 공정들이 메인 프로세스가 있고 서브 프로세스 두 가지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고 메인 프로세스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죠. 서브 프로세스는 메인 프로세스를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DCS하고 PLC 개념인데 PLC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DCS는 일부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시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디스트리뷰티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분산형 자동 제어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PLC는 뭐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 왼쪽에 보이는 DCS가 그 컨티뉴스하고 하이브리드 일부에 많이 적용이 되고 PLC는 디스크리트 및 일부 하이브리드에 적용이 되는 서로 간에 경계선이 있는데 아주 뚜렷하진 않고 약간 모호한 경우가 하이브리드인 쪽에는 약간 모호한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정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랜트 오토메이션 아니면 팩토리 오토메이션에 대한 이 사업 구분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CS 같은 경우에 주요 글로벌 서플라이어는 하니웰, 라켈, ABB, 아머슨, 요코가와 시멘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가장 컨티뉴스나 일부 하이브리드 쪽에 그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디스크리트는 PLC는 지멘스나 라켈이나 미쓰비시나 슈나이더나 옴넌 같은 한국 같으면 LS 산정 같은 데가 그 PLC 메이커로서 가장 대표적인 거고 한국에 있는 DCS 서플라이어는 뭐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일부 국내에서 옛날에 포스코 쪽이랄까 LS 산정에서 개발한 게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거의 뭐
쓰여지지 제한적으로 아주 그냥 그룹사 정도에 쓰여지고 있고 쓰여지지 않는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ES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MES는 디스크리트 공장에 많이 사용되는 거고 일부 컨티뉴스 공장에도 MES라는 용어를 통해 가지고 사용하긴 하는데 디스크리트 쪽의 MES 같은 건 다소나 셉이나 라켈, 지멘스, 어플라이드 매트리얼, 삼성 SDS가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 이 데이터, 여기서 나오는 업체 데이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린 ARC 리포트를 기준으로 제가 집어넣은 것이지 제 임의적으로 집어넣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왼쪽에 보시는 MES는 컨티뉴스나 일부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것인데 아베바나 하니웰, 라켈, ABB, 아스펜텍, 시멘스, 에머슨, 요코하마, 셉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 컨티뉴스 공장의 정유나 석유화학 공장이나 케미칼 공장에서는 그 MES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그 모니터링을 하고 생산과 관련된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는 건데 최근에는 이제 MES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 왼쪽에 있는 컨티뉴스 공정 쪽에서도 많이 도입되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이건 제가 그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공유한 내용인데 PLC하고 DCS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뭐 그런 내용들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아실 내용이지만 맨 아래 보시면 DCS는 디센트럴라이즈드 됐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적인 거고요. PLC 같은 경우는 센트럴라이즈드가 기본 컨셉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중간 단계에 보면 리플레이서가 이제 PLC는 기존에 일렉트리컬 릴레이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DCS는 옛날에 싱글 루프 컨트롤러라 가지고 하나의 루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클로즈 루프와 오픈 루프가 있는데 싱글 루프 컨트롤러의 기본적인 목적은 클로즈 루프와 관련되는 각각의 것을 제어하는 그런 컨트롤인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DC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CS가 그 PLC보다 한 6년 정도 늦게 이제 이런 제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마지막에 두 번째 컨트롤해 보시면은 DCS는 플랜트라는 이름이 적혀 있죠. PLC는 머신에 대한 게 제어 대상이고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랜트하고 팩토리 개념. 일반적으로 팩토리 할 때 이 제어 대상은 머신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때도 조금 차이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돼요. 제가 중간에 잠깐 하나 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PLC나 DCS를 제일 처음에 적용한 공장들은 어딘가요? DCS, 그러니까 PLC는 조립 공장이죠. 예. 기본적으로요. 그 다음에 DCS는 정유나 석유화학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가요? 이 자료 구글링 하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예. 알고 있기로는 PLC가 1944년 GM에서 맨 처음에 나온 걸로 저는 이제 여태까지 알고 있어서 그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은 것이야. 이제 이런 그 걔네들의 그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GM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1944년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게 이렇게 돼서 이게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GM은 제너럴 모터기 때문에 PLC를 만들지 않았겠죠. 아마 이야기하면 제너럴 일렉트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 같은데 GM으로 제가 이제 저도 그 메모를 저는 하고 있어서 처음 예, 나는 예, 뭐 얘기입니다. 큰 문제는 아니, 아닙니다. 네.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이건 구글링 돼서 나온 걸 했으니까요. 뭐 예, 제가 만드는 작성한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구글링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예. 네. 자, 그래서 그럼 DCS의 글로벌 마켓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시면 DCS가 시멘트, 글라스, 케미컬, 일렉트리컬, 파워, 뭐 푸드 앤 베버리지, 메탈, 오일 앤 가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DCS 시장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동그라미 친 거 한번 보시면은요. 2027년에 그 시장이 여기서
그 100만 불 단위니까 100만 불, 1000만 불, 억씩 100억, 196억 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계산을 해보니까 원화로 계산하니까 26조 글로벌 시장 자체가 DCS가 그 정도 되고 EMEA가 유럽 및 아프리카를 말하는 거고요. 아시아, 노스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이 규모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EMEA가 크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도 크고, 그 다음 미국, 라틴 아메리카 제일 작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아랫단에 보시면 카테고리에 보면 왼쪽 하단에 보면 Continuous Process Application. 그러니까 계속 한번 원료를 집어넣고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 그런 쪽이 시장이 제일 크죠. 14355가 되어 있으니까요. 14355.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서 보시면은 뭐 배치 어플리케이션. 배치 어플리케이션은 하나의 재료가 들어갔다가 각각의 배치 성격에 맞게끔 레시피를 조정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공정이죠. 뭐 화장품이나 의약 공정, 일부 그런 쪽에 배치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그 다음에 퀄리티 어플리케이션, 이건 이 펄펜 페이퍼 쪽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그 빨갛게 쳐져 있는 걸 보시면은 케미칼 24, 전체 마켓의 25%가 케미칼, 일렉트리컬 파워 제너레이션이 20%, 오일 앤 가스가 14%, 화학, 의료 쪽이 7.2%, 펄펜 페이퍼가 7%, 리파이너링이 10%.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왼쪽에 있었던 컨티뉴스 및 일부 하이브리드 프로세스의 DCS 시장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이 데이터로도 여러분께 설명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 장표에서는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시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PLC 이제 시장인데요. PLC 시장도 여기서 보시면은 오토모티브랄까,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랄까, 뭐 머시너리, 세마이컨덕터 뭐 그런 식의 공장들이 물론 다른 아까 얘기했던 컨티뉴스 공장도 일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PLC의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는 한 20조, DCS보다 한 15% 정도 작더라고요. 데이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되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걸 보시면은 가장 많은 시장이 오토모티브, 자동차 관련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푸드 앤 베버리지, 그다음에 웨이스트 워터나 워터 트리트먼트나 그런 쪽이고, 그다음에 아더 인더스트리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것들에 많이 들어간다는데 이거 시멘트라나 아니면 파마시티컬 앤 바이오텍 그런 쪽도 상당히 이러한 PLC 베이스의 자동화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DCS하고 PLC의 사업 구조상 가장 큰 차이점은 DCS는 이 메인 서플라이어가 거의 직접 고객과 계약을 하거나 EPC 건설회사죠. 엔지니어링 앤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 회사하고 계약을 통해 가지고 뭐 국내나 해외로 나가는 거가 일반적인데 PLC는 PLC 업체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PLC를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가지고 SI들이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고투 마켓 스트래티지가 조금 다른 게 DCS와 PLC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MES는 이것이 위키페디아에서 했는데 이제 원료가 완제품으로 변환되는 것을 추적하고 문서하기 위해서 제조에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정의가 되는데 뭐 여기 C3 쪽에서는 이 MES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MES와 관련되는 시장은 디스크리트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컨티뉴스 시장도 있지만은 주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컨티뉴스보다는 디스크리트 쪽이나 하이브리드 쪽에서 니드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그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은 글로벌적으로 아까 거와 비교했을 때 한 6조 정도의 시장이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가장 그 시장 규모가 큰 마켓이 보면 그 케미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푸드 앤 베버리지, 오일 앤 가스, 그 다음에 의약 쪽 그런 쪽이다. 이제 저기서 말씀드리는 케미칼은 페트로케미칼 성격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스페셜티 케미칼 그런 쪽도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ES와 관련되는 전체적인 그 시장을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장표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 컨티뉴스 공정과 관련되는 MES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요것은 디스크리트 공정과 가깝게 있는 부분과 관련되는 MES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볼 때 한 4조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보시면 가장 큰 그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앤 일렉트리컬, 그 다음에 그 메디컬 프로덕트, 그 다음에 세마이컨덕터 이런 쪽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산공정 디스크리트 프로세스의 MES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많이 되는 곳이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일반 국내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MES가 이러저런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데는 뭐 차별화된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다 된다고 하시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일부는 그 디스크리트 공정에 집중하는 회사가 있고 일부는 컨티뉴스 공정에 집중하는 회사가 있고 그 인더스트리 바이 인더스트리를 해가지고 그 업체들이 자기네 타겟 고객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맨 아래에 있는 필드 레벨을 우리가 레벨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용 계급이죠. 그다음에 레벨 2가 컨트롤 레벨이라 그래가지고 PLC, PID, and DCS. 이거 역시 제가 그 구글 링크를 통해 가지고 가장 잘 설명된 내용을 하나 제가 캡처해서 온 거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PID라는 게 이제 그 DCS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많은 용어입니다. 이 PID는 용어가 프로포셔널, 인티그랄, 그 다음에 디퍼런시얼 해가지고 비례제어, 적분제어, 미분제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DCS 레벨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DCS의 목표 그 컨트롤 대상은 temperature, pressure, level, flow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 키 엘레멘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속 공정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집어넣고 원재료가 대개 전부 다 리퀴드 성격이 강합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각종 화학 반응이랄까 공정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온도, 압력, 레벨, 그 다음에 플로우 이 네 가지 컨트롤이 잘 돼야지만이 이 자기네가 원래 디자인된 제품이 잘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그 윗단으로 올라가면 이제 슈퍼바이저리 레벨 컨트롤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이 전체적인 하이어라키인데 그다음에 트레이닝 레벨의 어떤 MES,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레벨의 ERP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그 컨티뉴스 공정과 관련되는 이 하이어라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디스크리트 공정은 필드 레벨의 기계 장치들이 있으면서 컨트롤 PLC가 기계 장치에 빌트인 돼 가지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레벨 필드 레벨과 컨트롤 레벨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한국 내의 그 이산 공장의 그런 공정들이나 중소기업 공정들은 그런 식으로 이 필드 레벨과 컨트롤 레벨이
혼재가 돼 있어 컨트롤 레벨의 일부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그 기계 장치에 내려와 있는 형태고요. 스카다라는 개념은 만약에 어떤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그 전체적인 걸 종합적으로 공장 A, B, C, D를 조망해 가지고 볼 필요성이 중앙 통제실에서 볼 필요가 있을 때는 슈퍼바이저 레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MES나 ERP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하이라키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장표는 제 경험과 그다음에 그 ARC라는 그 글로벌 그 마켓 서베이 업체 그다음에 일부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채팅에 뭐가 올라와 예, 채팅에 있나요? 올라와 있네요. PLC의 기원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네럴 모터스는 새로운 신차년도의 도입 전에 공장 자동의 변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자동화는 릴레이, 캠 타이머 시퀀스로 이루어져 전 기술자는 배선을 세워서 엄청난 시간을 들였다. 이광식 대표님이 바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1960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분이. 예, 저는 저기 뭐 PLC 기원이 뭐 몇 년도에 어디다 그거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예, 한번 이강식 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구글링해서 바로 보내드렸고요. PLC가 67년도에 GM에서 제너럴 모터스에서 이러한 PLC의 개념을 제안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그 기기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기원을 PLC 기원은 보통상 1967년으로 본답니다. 그거 그러면 참고로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했던 69년하고 뭐 2년 차이니까 뭐 네네네, 큰 거의 차이는 없네요. 비슷합니다. 예, 예, 네네네, 예, 예, 예. 비슷합니다. 네. 제가 그 GM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20년이 차이가 났네. 그 친구가 잘못 얘기했네, 그러니까. 네. 자, 그럼 또 질문 있으신 분, 좀 질문 없으시면 제가 또 지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질문해 주십시오. 자, 우리 아까, 그 데이터 플랫폼 잠깐 좀 오퍼레이셔널 그 부분을 좀 잠깐 좀 넘어가 주실까요? 아까 그 장표 전전에 잠깐만요. 오퍼레이션 데이터 플랫폼. 제가 오퍼레이션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는데 아니, 이겁니까? 그 바로 전자인가 있어요. 좀 넘어가 보세요. 이거요? 아니요. 쭉 넘어가 보세요. 없는데? 아니, 거의 뒤쪽이에요. 아, 이거요? 그렇죠. 지금 저는 이제 오늘 자동화와 정보화에 대해서 정보화에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잘 장표를 보면서 예. 자동화에 대한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오퍼레이션 부분의 입장에 있어서의 정보화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지금 현재 지금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뭐 포스코를 제가 오랫동안 해봤고 그 리파이너리 쪽이고 이 페트로케미칼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오퍼레이셔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근데 그게 나중에 되면 다 버려요, 그냥. 이게 나중에 지식으로 이런 부분이 전부 체계적으로 될 텐데 이런 부분을 그냥 버리고 있는 나중에 그냥 DB 용량이 차다 보니까 그냥 버려버린다. 저는 이 부분이 오퍼레이션 부분에서 정보화 부분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 제조업의 미래는 참 난 굉장히 좀 어둡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지금 대기업을 타겟입니까? 지금 중소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기업이죠. 물론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은 데이터 어디서 어떤 식의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대기업의 그 지금 MES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돼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DCS, PLC 예? 부분. MES는 많이 PLC, 달리해요, 그래도. PLC 부분의 데이터, PLC는 들어오는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게 디지털 인풋 아웃풋에서 컨트롤 되는 것인데 그게 데이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리가 MES를 이야기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시사점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지. PLC라는 건 이미 시퀀스나 릴레이 로직을 통해가지고 이 준비된 걸 가지고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고 그게 자동화인데 저는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겠는데. 제가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ONM, Operation and Maintenance 부분을 저는 여태까지 오랫동안 해와봤기 때문에, 예, 고장이라는 부분이 그냥 떨거덕 원인 없이 결과가 그 고장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오퍼레이션 부분에서의 무슨 이상 징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고장으로 연결이 된다. 예, 근데 그 예, 측면 입장에서 우리 그 제조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퍼레이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점에 철강 회사고 이런 데 가서 보면 나중에 쌓이고 하다 보면 오라클에서 그냥 그 부분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요. 나중에 그냥 버려요. 이 그 오퍼레이션 데이터를. 저는 그게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라고 봐서 우리 정보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굉장히 그동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저 터치해 주셨으면 했었는데 오늘 얘기가 안 돼 있어서 예. 그 자, 부분은 저보다도 그런 공장을 운영하는 운영 책임자나 그런 쪽의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지금 활용하거나 뭐 그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런 예. 쪽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다른 분 저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 없으시면 제가 조금 보충 자료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좀, 저 자료 하나를, 20년 전 자료인데, 제가 자료를, 여기 2005년도에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서 맨 처음에 오픈 ONM이라는 개념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때 제가 요 맨 밑에 보면 포터블 디바이스 모니터링을 PDA를 맨 처음에 포스코에다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 부분을 시작을 하면서 이 부분에 이제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세계 비영리 단체가 이 부분을 전부 모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하이어라키 삼각형으로 있었던 분의 ERP, MES, 그다음에 여기에 나름대로 스카다, DCS, 히스토리안, 요쪽에 메인테넌스, 그래서 요 중간에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에 대한 사람에 대한 디시전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를 넣어가지고 이걸 요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 나서 야, 이게 한국이 전부 다 이게 지금 전부가 이게 끊어져 있구나, 사이로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이 문제구나 하는 걸 그 당시에도 제가 20년 전에 뼈저리게 이런 부분을 느꼈고요. 특히나 앞으로 우리 IoT가 되면서부터 우리 김인식 고모님도 들어와 계시지만 이 밑단에 있어서의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모니터링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모니터링에 대한 이 부분도 사실은 정합성 있는 데이터가 전부 없어가지고 엉터리로 돌아가는 부분이 비일비재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앞으로 우리 팩토리 부분에서는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2006년도에 제가 미국을 갔었을 때 SAP가 와서 발표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타임 도메인입니다. 여기가 연간 회계연도, 월간 생산 계획, 주간 영업 계획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에 아워, 미니트, 미리세컨드까지 이렇게 나왔을 때 요 윗부분 코퍼레이트 그 하는 경영 자료 컨트롤, 오토메이션, 오늘 이제 설명하신 부분이 이쪽 부분이에요. 근데 이쪽 부분은 ERP 가지고 우리 SAP가 잘합니다. 그런데 요 밑부분은 DCS, PLC 가지고서 잘 됩니다. 근데 전 세계가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이 전부 다 unmet, 맞춤이, 매칭이 안 되고 있다. 저는 지금 이 부분도 우리나라 한국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조금 이따 우리 이남은 박사님이 한번 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전부 다 이게 스파게티 커넥션이에요. 이게 전부 이태리 스파게티 커넥션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부 현장의 설비와 ERP와 MES 이런 부분이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전부 유지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비싸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스마트 팩토리고 뭐 제조업의 미래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일단 하고 나서 요거를 우리 조금 어, 토론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까 저기 들어가셨더니 어디 가셨나? 이남은 박사님 안 계시. 주민보 대표님, 우리 포스코에 오래 계셨는데 주민보 대표님, 예, 예, 저 포스코고 제가 오늘 설명했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코멘트를 한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좀 복잡한 문제라서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너무 좀 크고 또 그 밑에 또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또 그런 데이터가 버려진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기도 해요.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려면 그 데이터가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만 상호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끊겨 있는 거거든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다 보니 AI 이런 거에 대해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철소에 예를 들어 열연 공장 같은 경우는 많은 설비가 있고 거기에 엄청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고 뭐 진동이나 이런 센서들은 많이 있지만 그게 한정적이라서 설비가 무슨 고장이 났거나 이상 징후가 있어도 종합적으로 이게 지금 무슨 강종이 왔을 때 이렇다 또는 무슨 생산이 잘못돼서 이렇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좀 아직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구철 회장님 뭘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좀 더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 싶어요. 어, 아마 인공지능이 좀 더 발달하면 그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이거는 설비가 지금 뭐 어디가 이상이 있다, 이상이 있을 징조를 보인다라든가 또는 생산이나 공정이 앞으로 지금 뭐가 잘못돼 가고 있다. 그런 걸 알려면 어쨌든 지금 있는 거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밑에 뭐 PLC 있고 우리도 DCS 있고 그 위에 ERP, MES, 우리는 MES는 말을 안 쓰고 이제 ERP라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그게 또 설비마다 다 메이크마다 다 틀리고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것도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20년 전에 이 얘기였나 지금이나 난 사실은 대동소이하다. 네, 그래서 여기 맞습니다. 예. Decision Support, DSS가 Decision Support System이거든요. 이쪽에 있어서 좌측편은 오퍼레이션 부분, 우측편이 메인테넌스 부분인데 이쪽 부분을 양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무병장수해 줄 수 있는 디시전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모르니까 그냥 다 버리고 있다. 저는 이제 아까 S전자의 담당자로부터도 그냥 우리도 버립니다. 이런 오퍼레이션 데이터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전부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전부 확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리 부분이 좀 바뀌어져야지만 한국의 제조업, 우리 스마트 팩토리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문제지만은 앞으로 우리 김인식 고모님께 기대하고 있는 분이 모니터링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 나름대로 규격화되고 정제화된 데이터를 갖다 받아낼 수 있는 이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전부가 따로따로예요. 센서는 달려 있는데 2년 전 센서, 안 맞는 센서 가지고서 사실은 전부들 데이터를 갖다 모아놓고 있다. 그건 좀 전부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스마트 플랜트를 갈 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으로 해야 될 산과 허들이 많다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부분 우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 우리 주민보 대표님은 오래 계셨으니까 포스코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마 서로들 가슴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려와요. 엄청난 사실은 우리 국가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공장 사이트에서 몰라서 지금 버리고 방향을 몰라서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진호 박사님.
예. 자, 그러면 우리 김재학 대표님, 이거, 네, 네. 우리 점에 코멘트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뭐.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하고 요즘 이제 뭐 많이 하고 있는 로봇 자동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도 사실은 뭐 아직은 소규모지만 케미칼이고, 유아 플랜트 쪽, 뭐 플랜트라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팩토리 개념이긴 하지만, 예, 이제 앞으로는 단순 여러 가지 경비 차원에서도 앞으로 뭐 이렇게 자동화가 돼야 되는 건 반드시 맞고요. 또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뭐 포스코 이제 이런 대규모 시설을 보면 가슴이 아리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서서히 바꿔 나가야겠죠. 뭐 지금 현재 상태로. 그리고 이제 조금씩은 하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예, 포스코에 저희가 이제 납품도 되고 해서 그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물론 솔루션 부분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뭐지? 우리 재난안전 쪽에 있는 ISO 규정이나 룰 이런 것들 보면 항상 이런 프로세스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지, 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예,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김재학 대표님을 제가 콜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까 그 O&M 관점 입장에서 데이터가 경고 얼라시 이렇게 탁 나오면은 그것이 바로 재난으로 이어지거든요. 고장이라든가 나름대로 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정보화에 대한 부분에 데이터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굉장히 앞으로 우리 데이터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 이것이 뭐 우리 공장뿐만이 아니고 좀 해야 될 때라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재난안전 우리 김재학 대표님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윤석빈 교수님. 네, 네, 저기 코멘트 있으면 하나 해주시죠. 네, 너무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자산이 부분이라서 그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 말씀하셨던 요 부분이 아마 AI 데이터 부분이 연결돼서 그 부분이 확장될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요즘 내오고 있는 생성형 AI로 좀 정합성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긴 한데요. 그게 아마 이번에 라마3가 어저께 나왔죠.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규모 공장이든 소규모 공장이든 그 상관없이 아마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자산화되는 것들은 확실히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윤 교수님을 제가 얘기한 부분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버려지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앞으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성과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콜을 드린 겁니다. 자, 네, 우리 맞습니다. 이진호 박사님. 자, 안 되시면은 저기 해놓고선 저 끄셨네. 이광식 대표님, 저 클로징 한번 해주시죠. 네. 저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 채팅방에 자료 두 개, 오픈 ENM에 대한 자료 올렸는데요. 하여튼 뭐 어차피 공장 자동 전체 개념 보면은 소프트 하드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레벨별로 있기 때문에 각자 하시는 일들이 좀 틀려가지고 부분 얘기를 하시는 건 좋은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운영과 같은 유지 관리 차원의 전부 다 좀 전반적인 개념을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예, 왜냐하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부분과 하고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될 수 있을 부분이에요. 오늘 그 자동화와 정보화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까지도 우리 공장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앞으로 연결되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좀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잘 하기 힘들었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는 지난 한 30년 동안 현장에서 이렇게 있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리뷰해 볼 수 있는 시간이고, 이렇게 저희 있었던 자료 같은 것들도 그 사이에 많이 이제 있었다가 오늘 좀 새롭게 살아난 것 같아요. 자, 오늘 하여튼 우리 발표해 주신 우리 정 에, 회장님, 예, 정 회장님, 예, 질문 하나 드리고 예, 예, 싶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부분의 수준이 제일 앞선 나라를 100으로 본다고 하면 대개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우리 저 장승철 대표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소기업 현황을 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고요. 제가 이때까지 사업을 한 거는 전부 다 대기업 위주로 했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수준은 글로벌적으로 볼 때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뭐 메이저 업체들이 그래서 뭐 선두권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중견기업의 현황은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고객을 만나고 제가 뭐 계약을 했거나 수행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례인 것 같습니다. 오배훈 대표님 얘기 좀 이해되시는가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주민보 대표님께서 그 우리 포스코 같은 데도 그렇게 낭비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다고 하셔서 그 부분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혹시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그 얘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우리 얘기를 한번 하는 게 좋을 음, 것 같아요. 실제 그 회사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중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네요. 주민고 대표님하고 같이 나중에 서로들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조금은 제가 설명을 예, 추가로 드릴게요. 지금 포스코의 그 정보 시스템은 사실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인데 그것조차도 우리 그 사실 자동화 수준에서 보면 아직 가야 될 길이 많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 사실 네. 사실 설비가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셀을 생산하고 하기 때문에 그 하루에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정보는 막 초 단위로 몇 개씩 막 몇십 개씩 올라오는데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다 모아가지고 저장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어떻게 캐치를 해서 모아서 따로 저장을 하고 그걸 또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의 개입이 적게 해서 설비 관리도 잘하고 사실 이때까지 품질 문제도 분명히 설비하고 관련이 있어서 옛날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열연에서 철판을 생산하는데 진동이 심하고 엄청난 못 들어본 노이즈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계속 센서를 붙이고 그 리코딩을 하면서 근데 결국은 못 찾아냈거든요. 어떤 강종이 지나갈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강종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 방대한 데이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딱 잡을 수 있는 그 수만 개가 막 초 단위로 막 넘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캐치하는 게 또 중요한 문제거든요. 나머지는 그래서 제가 다 버려진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뭐 포스코 시스템이 다른 데보다 더 못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고 제일 낫습니다. 제일 나은데도 아직도 우리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포스코를 포함해서 대기업들의 수준은 세계적이다.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아직 이 분야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런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거의 한계지. 예.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문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네, 네. 예, 예. 하여튼 포스코는 감사합니다. 세계 등대 공장이기 때문에 최고의 공장이면은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개선해야 될 네. 부분은 끊임없이 많다. 근데 그걸 안에서 이제 보는 그 진짜 엔지니어고 그 사랑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자, 하여튼 오늘은 우리 자동화 그다음 정보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아주 깊은 주제였지만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장순대 대표님께 큰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